히로시마 원자폭탄 맛을 잊었나? 일본이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전 세계가 목격했거든요. 대마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대치. 일본은 모든 무기를 동원했지만 단 한 발도 제대로 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일본의 미사일을, 무인기를, 잠수함까지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거든요. 발포 한 번 없이 상대를 백기 상태로 만든 그 기술. 일본은 이제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바다 위의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2시에 울린 전화였습니다. 저는 에단 카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워싱턴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수화기를 들자마자 백악관 상황실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터 부차관보님, 지금 백악관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NSC 긴급 소집입니다. 30분 안에 도착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으며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중동 문제일까? 아니면 북한?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일본 관련일 거라고요. 최근 며칠간 도쿄에서 올라온 보고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차를 몰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동안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라디오를 켰지만 뉴스는 평온했어요. 대중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백악관 서관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NSC 보좌관 매튜스, 국방부 차관 브래들리, CIA 부국장 샌더스, 합참작전국장 코언스, 그리고 일본 담당 국장 미첼까지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커피 잔들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동중국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카터 앉게, 매튜스가 말했습니다. 방금 도쿄에서 급전이 들어왔어. 일본 총리가 몇 시간 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의자를 당기며 물었죠.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다는 거야. 매튜스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마게시마와 오키나와 기지 확충 계획도 동시 발표한대. 시설 규모가 기존의 3배 수준이야.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태세 강화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죠. 그들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샌더스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최소 6개월. 우리한테 귀띔도 안 했어. 완전히 독자 결정이야. 우리 정보망도 석 달 전에야 포착했고 화면에 위성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마게시마 섬의 공사 현장이었어요. 활주로가 연장되고 있었고 대형 경납고가 새로 지어지고 있었죠. 사진 날짜를 보니 지난 4개월간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사일 기지로 보이는 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었고 레이더 시설도 증설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하나하나를 자세히 봤어요. 이 정도 규모면 엄청난 예산이 들었을 겁니다.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코언스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발칵 뒤집혔지. 매튜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베이징에서 이미 항해 성명 준비 중이야. 군사적 도발로 규정할 거래.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 소집했다는 정보도 들어왔고 브래들리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함정 3척이 대만 해협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마게시마는 대만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선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이 정말 중국만 자극하려는 걸까요? 뭔 소리야? 매튜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화면 앞으로 갔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마게시마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서쪽을 보십시오. 한국까지 거리가 350km입니다. 독도까지는 더 가깝고요. 부산은 400km예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카터,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일본은 중국 견제가 목적이야. 한국은 동맹국이잖아. 왜 한국을 건드려? 그럼 왜 우리한테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까? 제가 반박했죠. 이 규모의 군사 확충이면 당연히 우리와 협의했어야 해요. 한국과도요. 조약상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뭔데? 매튜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독자 행동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이제
미국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판단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만 향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카터. 일본은 70년 동맹이야. 샌더스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건드릴 이유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얽혀있고 안보 협력도 하잖아. 저는 자리로 돌아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정리한 일본 정부 발언 목록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9월 14일 외무상 독도 영유권 재차 주장. 10월 3일 방위상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시사. 10월 28일 총리 한국 안보 역량에 대한 의문 제기. 11월 12일 관방장관 한일 군사협력 재검토 발언.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정치적 발언들이야. 미첼이 손을 저었어요. 일본 내부 소비용이라고. 진짜 의도는 아니야.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은 한국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중국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쓰였어요. 항모 전단 배치 여부, 외교 채널 가동 방안, 동맹국 조율 계획, 한국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앉아서 메모만 했습니다. 뭔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 4시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로 하나둘 나갔어요. 저도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서는데 매튜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터, 잠깐. 복도 한쪽으로 가더니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국 문제는 예민해. 너무 크게 키우지 마. 지금은 중국이 우선이야. 하지만 보좌관님, 제가 말하려는데 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알아. 내 우려는 이해해. 하지만 일본 건드려서 동맹 삐걱거리게 만들 순 없어. 70년 관계야. 나중에 천천히 다루자고.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돌아섰어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향했죠. 뭔가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국무부 청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만 졸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4층 끝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기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일본 관련 최근 보고서들을 검색했습니다. 도쿄 대사관에서 올라온 것들이 쭉 나왔어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세 번째 문서에서 멈췄습니다. 제목은 일본 외무성 비공식 면담 기록이었어요. 날짜는 한 달 전이었죠.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과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감정적 대응을 한다. 이성적 판단보다 정서적 반응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적절히 자극하면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죠.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방위성 내부 회의록 요약본이었어요. 미국 무관이 입수한 거였죠. 한국 군사력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핵 능력 없음, 장거리 미사일 기술 제한적, 해군력은 일본 해상자위대 대비 60% 수준, 관리 가능한 범위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어요. 일본은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계획하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이었어요. 멀리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일본 문서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중국만 자극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제 책상 위로 빨간 봉투가 하나 놓였습니다. 기밀 문서였어요. 도쿄 대사관에서 긴급으로 올라온 거였죠. 발신자는 CIA 도쿄 지부장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침에 본 문서들이 떠올랐거든요.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카터. 이거 봐야 해.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이야. 우리 측 협조자가 빼낸 거야. 내용이 심상치 않아. 즉시 검토 바람. 저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열렸어요. PDF 문서였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었죠. 다행히 저는 일본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 동아시아학이었거든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한반도 관계 전략적 재검토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성 날짜는 석 달 전이었고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내부 문서였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문장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경사 심화, 미일 안보 체제에 대한 협력 의지 약화, 독자 노선 추구 경향 증가.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전략적 평가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관리 가능한 국가로 재분류 필요, 핵능력 없음, 미사일 기술 과대평가됨, 실질적 군사력은 제한적 수준, 감정적 대응 패턴 예측 가능, 적절한 압박 시 양보 가능성 높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관리 가능한 국가라고요? 이게 동맹국을 보는 시각입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레버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독도 문제를 한국 압박의 전략적 레버로 제정해 정기적 영유권 주장을 통한 한국 정부 압박, 국제 여론전 병행 추진, 한국의 과민 반응 유도 후 외교적 고립 심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었죠. 독도를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요. 문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예상 시나리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독도 영유권 재주장이었어요. 외무상 발언, 백서 기재, 교과서 기술 강화 모두 계획된 것들이었죠. 2단계는 자위대 훈련 강화였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 순찰 증가, 해상 훈련 정례화, 한국 측 반응 관찰 및 기록. 3단계는 국제화 추진이었어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재검토, 우방국 지지 확보 작업, 한국의 불법 점거 프레임 강화. 저는 문서를 프린트했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시 읽어봤어요. 읽을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기대 효과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자원 소진, 국내 정치적 부담 가중, 미국의 중재 요청 가능성,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 제약. 저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침 회의에서 느꼈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산된 방식으로요. 전화를 들어 매튜스에게 걸었습니다. 보좌관님, 지금 시간 있으십니까?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입니다. 독도 관련인데요. 내용이 심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게. 20분 후 저는 백악관에 다시 있었습니다. 이번엔 매튜스 집무실이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죠. 문서 가져왔나?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프린트물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매튜스가 다가와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죠. 그의 얼굴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매튜스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외무성 공식 문건이 확실한가? 그가 물었어요. CIA 도쿄 지부에서 검증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협조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합니다. 매튜스가 다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특정 페이지를 펼쳐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관리 가능한 국가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동맹을 보는 시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전략적 레버라는 표현입니다. 독도를 한국 압박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계획적으로요. 매튜스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빙글 돌리더니 저를 봤어요. 일본이 정말 이걸 실행에 옮길 거라고 보나?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지난 석 달간 일본 정부 발언들을 보십시오. 모두 이 문서의 1단계 시나리오와 일치합니다. 외무상 독도 발언, 백서 기재, 방위백서 표현 강화, 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럼 다음은 뭐지? 2단계입니다. 저는 문서를 펼쳐 보여줬어요. 자위대 훈련 강화입니다. 독도 인근 해역 활동 증가, 이미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상자위대 함정이 독도 70km 해역에서 훈련했습니다. 매튜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나? 모를 리 없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도 이 움직임을 포착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요. 문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일본은 한국의 감정적 반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국제사회에서 불리해집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일본은 한국이 과잉 반응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불법 점거 프레임을 씌울 수 있으니까요. 매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한참 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문서 내용은 NSC 핵심 인원만 공유하게. 확산되면 안 돼. 하지만 보좌관님, 제가 말했죠. 이건 우리 동맹 정책의 전제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알아. 매튜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중국 문제가 급한데
일본까지 건드릴 순 없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이 문제는 곧 터질 거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일본 문서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독도를 한국 압박의 전략적 레버로 제정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을 통제하는 스위치로 보고 있었죠. 누르면 반응이 나오는 버튼처럼요. 그리고 그 버튼을 이제 본격적으로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제목은 일본 자위대 훈련 패턴 변화였죠. 저는 펜타곤 3층 회의실로 갔습니다. 이미 국방부 정보국장과 해군 작전 분석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카터 부차관보님, 앉으십시오. 정보국장 톰슨이 말했습니다. 급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보셔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의자를 당기며 물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움직임입니다. 톰슨이 리모컨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지난 3개월간 훈련 패턴이 확 바뀌었어요. 화면에 동중국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각 점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위대 함정 훈련 위치입니다. 작전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빨간 점이 최근 3개월, 파란 점이 그 이전 6개월 데이터고요. 패턴을 보십시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파란 점들은 일본 영에 가까이 몰려 있었어요. 하지만 빨간 점들은 달랐죠. 훨씬 서쪽으로, 중국 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근처였어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죠. 중국 본토에서 350km입니다. 분석관이 답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까이 안 갔습니다. 이번엔 선을 넘었어요. 톰슨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새 화면에는 훈련 시나리오 분석이 떠올랐어요.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죠. 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 증가, 상륙 작전 연습 신설, 장거리 투사 능력 시험, 대잠 작전 강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방어 훈련이 아니었어요. 공격 훈련이었죠. 일본이 방어 태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예전엔 본토 방어가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정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 발췌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맹국 정보 공유 채널입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일본 측이 직접 보낸 건 아니고요. 호주 국방부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원문 옆에 영어 번역이 붙어 있었어요. 자위대는 모든 종류의 분쟁에 개입 가능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리적 제약을 넘어선 작전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방어를 넘어 지역 안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역할로 전환한다. 저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분쟁, 지리적 제약을 넘어선 작전, 능동적 기여. 이건 명백한 변화였어요. 이게 공식 방침입니까? 제가 물었죠. 방위성 내부 전략 문서입니다. 분석관이 답했어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훈련 패턴이 그걸 증명하고요. 톰슨이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표가 나타났어요. 연도별 훈련 횟수 비교였습니다. 2022년엔 중국 인접 해역 훈련이 12회였습니다. 톰슨이 설명했어요. 2023년엔 23회로 늘었고요. 2024년 올해는 11월까지 이미 41회입니다. 거의 4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감시와 정찰이 주였죠. 지금은 전투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전을 가정한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일주일 전 본 외무성 문서가 떠올랐죠. 독도를 레버로 쓰겠다던 그 전략이요. 이제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톰슨이 계속 진행했어요. 이건 더 민감한 내용입니다. 새 화면에는 일본 정부 고위급 회의록 요약본이 떠올랐습니다. 출처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뢰도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전후 체제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분쟁에도 개입 가능한 국가로 자기 정의를 바꿔야 한다. 동맹의 의무를 넘어 독자적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방어국가에서 개입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개입국가,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일본 헌법 구조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물었죠. 방위상입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지난달 비공개 안보회의에서요. 총리도 참석했고
찬성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한테 통보 없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더 읽어봤어요. 뒤쪽에는 구체적인 능력 목록이 있었죠. 2025년까지 달성 목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배치 완료, 항공모함 전력 운용 가능, 상륙 강습 능력 확보, 사이버전 독자 수행체계 구축, 우주감시 능력 독립운영. 이건 방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공격 능력이었어요. 그것도 지역을 넘어서는 투사 능력이었죠. 톰슨이 말했습니다. 카터 부차관보님,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일본은 미국 허락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판단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어디든 언제든요. 정확합니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그 판단이 우리 이익과 맞아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전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독도를 레버로 쓰겠다던 외무성 문건이요. 그리고 지금 본 방위성 전략이요. 두 개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도 시야에 넣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개입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매튜스였어요. 카터, 펜타곤 브리핑 받았지? 네, 방금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방어국가에서 개입국가로 자기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매튜스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서 써. 내일 아침까지 NSC 전체 회의에 올릴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펜타곤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일본 전략 태세 변화 긴급 평가. 그리고 첫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방어국가에서 개입국가로 자기 정의를 바꾸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제 책상 위로 또 다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도쿄 대사관 정치 담당관이 보낸 거였어요. 제목은 일본 정부 내 한국 인식 현황이었죠. 봉투를 뜯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요약평가라는 제목 아래 짧은 문장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하향 조정되고 있음. 핵심 키워드는 무능력, 감정적, 예측 가능.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재분류하는 움직임.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발언들이 인용돼 있었어요. 출처는 일본 관료들과의 비공식 면담이었죠. 첫 번째 인용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과장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핵도 없고 미사일도 제한적입니다. 군사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우리가 앞서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소음을 내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소음이라고요? 동맹국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인용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방위성 전략기획국 국장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정서가 우선이죠. 독도만 언급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해요. 원하는 반응을 얻기 쉽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어 밑줄을 그었습니다. 원하는 반응을 얻기 쉽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어요. 조작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세 번째 인용문도 있었습니다. 내각관방 안보담당 참사관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결국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은 크게 하지만 실행력이 없어요. 미국 눈치를 보고 중국 반응을 걱정하죠. 결국 제자리입니다. 독도만 계속 밀어붙이면 한국은 그냥 버틸 겁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버틴다고요? 이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한국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로 보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종합평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도쿄 대사관 정치 담당관의 분석이었어요. 일본 정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세 가지로 수렴되고 있음. 첫째, 한국은 핵도 미사일도 결단도 없다. 둘째, 한국은 감정적이고 결국 움직이지 못한다. 셋째, 독도만 밀어붙이면 한국은 버틴다. 이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전제가 되고 있음.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정책 결정의 전제.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일본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뭔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도쿄 대사관으로 걸었습니다. 정치 담당관 제임스 파크가 받았어요. 파크.
나 카터야. 문서 잘 받았어. 부차관보님,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게 정말 일본 정부 주류 의견이야? 그렇습니다. 파크가 답했어요. 제가 석 달간 여러 채널로 확인했습니다. 외무성, 방위성, 내각관방 모두 비슷한 인식이에요.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야? 정보 부족이야? 아닙니다. 파크가 말했어요. 오히려 정보는 많습니다. 한국 군사력 데이터도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해석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실행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과거 패턴 때문입니다. 파크가 설명했어요. 일본이 독도 도발할 때마다 한국은 항의만 했죠. 실질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무능력으로 해석했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봤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적 오만이군. 정확합니다. 파크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오만이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평온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온 문서를 챙겨서 백악관으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죠. 매튜스 국방부 차관, CIA 부국장, 그리고 한국 담당 국장도 있었습니다. 카터, 일본 관련 추가 정보 있다며 매튜스가 물었어요. 네, 저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도쿄 대사관에서 온 겁니다. 일본 정부 내 한국 인식 평가예요. 읽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문서를 돌렸습니다. 모두 읽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표정들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한국 담당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정말 일본 관료들 발언이 맞습니까? 확인됐습니다. 제가 답했죠. 여러 채널로 교차 검증했고요. 신뢰도 높습니다. 이건 무시 수준이 아니라 경멸이네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튜스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카터, 자네 평가는 뭔가?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구조적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왜 문제지? CIA 부국장이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못하는 거라면 일본 판단이 맞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안 한 건 못해서가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걸 무능력으로 해석했어요.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매튜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일본은 한계선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언제 반응할지 오판하고 있어요. 그 상태로 독도를 계속 건드리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중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한테 경고를 주든지요. 그게 쉽지 않아. 매튜스가 답했어요. 일본은 우리 말도 잘 안 들어. 요즘 독자 행동이 늘었잖아.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일본은 이 평가를 정책 결정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못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매튜스가 물었어요. 우리가 양쪽 다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한테는 오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요. 한국한테는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론 둘 다 어렵습니다.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모두 심각성은 인정했지만 해법은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확신은 근거 없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 패턴에 기반한 거였죠. 하지만 그게 미래를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 그리고 그 오판은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예감은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정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울렸죠.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카터 부차관보님, 즉시 상황실로 오십시오. 급한 목소리였어요. 뭔 일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방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이 심각합니다. 10분 후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뉴스 채널이 떠 있었습니다. 카터, 여기 앉게. 매튜스가 급하게 말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지금 생중계 중이야. 통역 들어봐. 스크린 속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동시 통역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통령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폭탄이었죠. 만약 일본이 독도에 대한 무력 도발이나 실질적 위협을 가한다면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대마도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죠. 대마도라고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의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스튜디오로 전환됐어요. 한국 앵커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분석을 쏟아냈죠. 매튜스가 리모컨으로 음소거를 눌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방금 뭘 들은 거지?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언급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생중계였습니다. CIA 부국장이 답했어요. 전 세계가 다 들었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선전포고 수준이잖아. 누군가 말했어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매튜스가 저를 봤습니다. 카터. 자네 평가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알았죠.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라고요. 이건 억지 신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슨 뜻인가?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여기까지는 참겠지만 이 선을 넘으면 우리도 움직인다는 거죠. 대마도 언급은 그 선을 구체화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과격하지 않나? 한국 담당 국장이 말했어요. 대마도는 일본 영토야. 이건 영토 위협이잖아.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이 독도를 건드린 게 먼저예요. 영토 도발에 영토로 맞받아친 겁니다. 대칭 대응이죠. 그럼 한국이 정말 대마도를 노리는 건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리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를 레버로 쓰려 했죠. 한국은 이제 대마도라는 영레버를 제시한 겁니다. 밀면 우리도 민다는 신호예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매튜스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억지 신호라면 일본이 알아들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들은 이걸 정치쇼로 치부할 겁니다. 현실성 없는 위협이라고 하겠죠. 그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일본이 오판하면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일본 관방장관 긴급 성명이라고 나왔죠. 소리를 켰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극히 유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문제였어요. 한국의 이번 발언은 현실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관방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실행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죠. 정확히 제가 우려했던 대로였습니다. 매튜스가 소리를 다시 껐습니다. 봤지? 일본은 안 믿어. 그가 말했어요. 한국을 정치쇼로 보고 있어.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일본은 한국이 못할 거라고 확신해요. 지난 몇 주간 본 문서들이 다 그랬잖아요. 한국은 감정적이고 실행력 없다고 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건드립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고했지만 일본은 안 믿어요. 그러면 한국은 실제로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안 그러면 국내적으로 못 버티거든요. 대통령이 공개 발언했으니까요. 뭘 할까? 한국이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문서들 기억하세요. 일본은 한국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모두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었죠. 저만 불안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달랐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을 그었고
일본은 그 선을 무시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발언 평가, 성격은 억지 신호, 목적은 일본의 경고. 하지만 일본은 무시, 오판 지속, 충돌 가능성 증가.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물러서지 않으면 이건 터진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뉴스는 온통 한국 일본 이야기였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 톱뉴스였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죠. 대부분은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과격하다. 비현실적이다. 정치쇼다. 일본 편을 드는 논조가 많았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한국이 얼마나 진지한지를요. 일본이 얼마나 오만한지를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선을 그었어요. 명확하게요. 이제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러설까요? 아니면 밀어붙일까요? 일본의 답은 빨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사설을 냈어요. 저는 도쿄 대사관에서 보내온 번역본을 받아봤죠. 요미우리 신문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마도 발언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사설 첫 문장이었어요. 현실성 없는 위협으로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성숙한 민주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다음 신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었어요. 한국의 과잉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정적 대응이 외교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역사적 교훈을 한국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대마도 언급은 정치쇼에 불과하다. 한국은 실행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는 국내 지지율을 위한 포퓰리즘적 발언일 뿐이다. 저는 신문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 같은 논조였어요. 한국을 비웃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 대사관 파크였어요. 부차관보님, 신문들 보셨습니까? 봤네. 저는 답했어요. 전부 한국을 조롱하고 있어. 그것뿐이 아닙니다. 파크가 말했어요. TV 토론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위협이라고요. 정부 반응은 어때? 더 심각합니다. 파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외무성 대변인이 오늘 또 브리핑했는데요. 한국의 발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해봐.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크가 읽어줬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어떠한 위협도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의 발언은 무책임한 정치쇼다. 일본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가 되물었어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크가 확인했어요. 한국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실행 능력 없다고 단정하고 있어요. 방위성 반응은 비슷합니다. 파크가 답했어요. 방위상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의 군사적 능력으로는 대마도 어떤 작전도 불가능하다. 이는 허언에 불과하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허언이라고요? 네.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은 한국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책상에 또 다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CIA 도쿄 지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극비 표시가 붙어 있었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일본 방위성 내부 회의록 발췌본이 들어있었어요.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발언 직후에 열린 회의였죠.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방위상, 통합막료장, 각 자위대 수장들이었어요. 첫 번째 발언은 통합막료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마도 언급에 대한 군사적 분석을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군이 대마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필요 병력은 최소 3만 명입니다. 해상 수송 능력, 항공 지원, 보급선 유지 모두 고려하면 한국군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불가능.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은 해상자위대 수장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대마도 해역을 장악하려면 최소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해상자위대가 72시간 내 전력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항공자위대 수장도 비슷했습니다. 제공권 확보 없이는 어떤 작전도 불가능합니다. 한국 공군이 대마도 상공 제공권을 장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F-15 전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방위상 발언이 나왔어요. 종합하면 한국의 위협은 공허하다는 것이군요. 방위상이 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발언입니다. 정치적 목적의 허세로 판단합니다. 대응 방침은 무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다만 대마도 방어 태세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방위상이 덧붙였다고 했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경계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무시한다면서 경계는 강화한다고요? 모순이었어요. 입으로는 무시하면서 실제로는 대비하고 있었죠. 회의록 맨 끝에 작은 글씨로 추가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마도 주둔 자위대 병력 증강 검토, 레이더 감시 강화, 해상 순찰 빈도 증가, 한국군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저는 문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어요.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달랐죠. 대마도 취약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겁니다. 공식 발언과 내부 인식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전화를 들어 매튜스에게 연결했습니다. 보좌관님, 일본 방위성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뭐가 나왔나? 일본은 겉으론 무시하지만 속으론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약했어요. 대마도 방어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을 믿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기 너머였지만 제스처가 나왔죠. 못 믿지만 만일의 경우는 대비하는 겁니다. 이중 태도예요. 그게 왜 문제지?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알면 모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뒤에선 경계한다. 이건 한국을 깔보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최악의 조합입니다. 매튜스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이 더 꼬이는군. 그가 말했어요. 일본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더 밀어붙일 겁니다. 한국이 못할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공개적으로는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NHK였어요.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죠. 앵커가 한국 관련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마도 발언에 대해 일본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응답자의 87%가 한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일본 국민 대다수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죠. 저는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정부도 언론도 국민도요. 하지만 방위성 회의록은 달랐죠.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언과 내부 인식이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5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죠.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 자리에 앉았어요. 매튜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의견 듣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국방부 정보국장 톰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가 말했어요. 대마도 발언은 단순한 정치쇼가 아닙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고 준비하는 국가예요. 그들이 공개 발언했다는 건 이미 뭔가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나? 국무부 일본 담당 국장 미첼이 반박했어요. 한국이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대마도 침공 계획이라도 있나요? 침공은 아니지만 압박수단은 있을 겁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한국은 사이버, 경제, 외교 등 다층적 대응 능력을 갖췄어요.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도 톰슨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독자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위성, 미사일, 사이버 방어 모두요.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건 과대평가 아닌가? CIA 부국장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움직이면 손해가 더 큽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중국 변수도 있어요. 결국 못할 겁니다. 회의실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한국을 진지하게 봐야 한다는 그룹이었어요. 톰슨, 저, 그리고 국방부 차관 브래들리가 여기 속했죠. 반대편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샌더스, 미첼, 그리고 몇몇 국무부 인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일본 편을 드는 사람들이었죠. 대통령 안보보좌관 로버츠가
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한국도 동맹이지만 우선순위가 다르죠. 일본 없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게 한국 위협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브래들리가 반박했어요. 동맹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순 없습니다. 일본이 먼저 독도를 건드렸어요. 독도는 분쟁 지역 아닙니까? 로버츠가 되받았어요. 일본 입장에서도 영유권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국 편들 수 없어요.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시료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걸 건드린 건 현상 변경 시도입니다. 우리가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면 한국 편이 맞아요. 그건 너무 단순한 논리야.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지정학은 복잡해요. 일본 체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국내적으로 후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톰슨이 반박했어요. 대통령이 공개 발언했는데 물러서면 정권이 흔들려요. 왜 일본 체면만 중요합니까? 매튜스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들 하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카터. 자네 정리해봐. 저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누가 상황을 제대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일본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못할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제가 본 정보들은 다릅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한다는 건가? 미첼이 다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국가입니다. 공개 경고했다는 건 이미 뭔가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추측이잖아.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확실한 정보 없이 판단할 순 없어요. 일본 정보는 확실합니까? 브래들리가 반박했어요. 일본은 한국이 무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추측 아닙니까? 근거 있는 판단입니다. 로버츠가 끼어들었어요. 일본 방위성 분석을 봤어요. 한국군 능력을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대마도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은 한국을 구조적으로 무시해왔어요. 편향된 시각입니다. 그들 분석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분석은 뭡니까? 로버츠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CIA 평가는 어떻습니까? 샌더스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분석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대마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은 낮아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군사작전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톰슨이 반박했어요. 한국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사이버, 경제 제재, 외교 고립, 옵션은 많아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세 그룹이 명확히 나뉘었어요. 한국을 진지하게 보는 그룹, 한국을 무시하는 그룹, 그리고 일본 편을 드는 그룹. 매튜스가 정리했습니다. 결론이 안 나는군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지켜봅시다. 한국이 실제로 뭘 하는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켜보다 늦으면 어쩝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움직이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어요. 지금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잡으려면 합의가 필요해. 매튜스가 답했어요. 지금 이 방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겠나? 일단 보류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로 나오는데 톰슨이 다가왔습니다. 카터. 우리 생각이 맞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뭔가 준비하고 있어. 느낌이 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답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어요. 정보가 더 필요해. 톰슨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 움직임을 더 면밀히 봐야 해. 뭔가 잡히면 다시 회의 소집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 회의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백악관이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한국을 믿는 사람,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 일본을 우선시하는 사람. 합의는 없었어요. 방향도 없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백악관 분열, 한국 평가 엇갈림, 일본 편향 존재, 결정 보류, 위험 증가.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못 잡으면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그 예감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금요일 아침 국방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급전이 올라왔어요. 제 책상에 빨간 봉투가 놓였죠.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군 비정상 활동 포착. 저는 빠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한국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해군 함정 5척이 제주 해군기지를 출항했습니다. 이지스함 2척, 구축함 2척, 잠수함 1척. 목적지 불명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공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F-35편대가
대구 기지에서 서해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파악 안 됐지만 비정상적인 규모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위성 정보가 있었어요. 한국 정찰 위성 궤도 변경 감지, 대마도 해협 집중 감시 체제로 전환, 해상 감시 레이더 가동률 급증. 저는 전화기를 들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걸었습니다. 작전국장이 받았어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제가 바로 물었죠. 확실합니다. 그가 답했어요. 우리 위성도 포착했고 일본 측도 감지했습니다. 한국군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공식 발표는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훈련 통보도 없고 언론 브리핑도 없어요.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매튜스에게 연결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가 움직여? 군대입니다. 해군, 공군, 위성체계 전부요. 그런데 공식 발표가 없어요. 조용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30분 후 백악관 상황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10명도 안 됐어요. 핵심 인원만 소집한 거였죠. 매튜스가 화면을 켰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보낸 지도가 떠올랐어요. 한반도 주변 해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죠. 이게 한국 함정 위치입니다. 매튜스가 설명했어요. 어제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보십시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함정들이 남해안에서 서해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방향이 명확했죠. 대마도 쪽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가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아직 불명입니다. 매튜스가 답했어요. 하지만 방향을 보면 대마도 해협 쪽입니다. 훈련일 수도 있지 않나?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한국군 정기훈련 아닙니까? 정기훈련 일정에는 없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연락관이 답했어요. 그리고 훈련이라면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통보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공군 배치 현황이었어요. 초록색 점들이 서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들입니다. 연락관이 설명했어요. 대구 기지에서 서산, 군산 쪽으로 전개했습니다. 대마도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가는 위치예요. 이건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단순 이동이 아니에요. 작전 배치입니다. 확실합니까? 매튜스가 물었어요. 배치 패턴이 그렇습니다. 연락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방어 태세가 아니라 공세 태세예요. 뭔가 목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했었죠. 이제 그게 가시화되고 있었어요. 위성 정보도 있습니다. 연락관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정찰 위성이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대마도 해협을 집중 감시하고 있어요. 해상 레이더 가동률도 평소의 3배입니다. 뭔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알고 있나?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락관이 답했어요. 일본 자위대도 포착했습니다. 그들도 경계 태세에 들어갔어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하고 있어요. 대마도 주둔 부대 경계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입장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락관이 답했어요. 언론 브리핑도 없고 성명도 없습니다. 완전히 침묵이에요. 그게 더 무섭군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떠들지 않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국은 경고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매튜스가 화면을 껐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경고입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은 일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걸요. 대마도 발언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뭘 할 거라고 보나? 샌더스가 물었습니다. 공격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먼저 쏠 리 없어요. 하지만 압박은 할 겁니다. 군사적 존재를 보여주면서 일본을 긴장시키는 거죠. 일본 반응이 궁금한데요.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도쿄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매튜스가 답했어요. 일본 방위성이 긴급 회의 중입니다. 곧 뭔가 나올 겁니다. 그 순간 연락관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정을 출동시켰습니다. 구축함 4척이 사세보 기지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대마도 해협입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같은 해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충돌 가능성은요?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높습니다. 연락관이 답했어요. 양측 함정이 48시간 내에 근접할 겁니다. 의도적 충돌은 아니더라도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대마도 해협은 좁았어요. 양국 함정이 조우하면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중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측에 연락해서
멈추라고 해야 해요.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국무부와 국방부가 즉시 양측 접촉하십시오. 충돌 금지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우발적 교전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움직임 시작. 공식 발표 없음. 일본 대응 개시. 해상 근접 임박. 미국 중재 착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달랐죠. 한국과 일본의 군함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말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했다. 이제 바다가 답할 차례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였어요. 목소리가 긴박했죠. 카터 부차관보님. 상황이 급박합니다. 즉시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일 함정이 조우했습니다. 대마도 해협에서요.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20분 후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형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 추적 화면이었어요. 빨간 점과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빨간 게 한국 함정. 파란 게 일본 함정이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매튜스가 물었어요. 12해리입니다. 작전국장이 답했어요.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가면 2시간 후면 5해리까지 근접합니다. 5해리면 레이더 라곤 거리 아닙니까?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거리면 화기관제 레이더를 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톰슨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동 경보가 울리고 대응 태세에 들어갑니다. 한 발만 잘못 나가도 전면전입니다. 양측에 연락했나?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작전국장이 답했어요. 한국 해군에는 거리 유지하라고 했고요. 일본 해상자위대에도 같은 메시지 보냈습니다. 반응은요? 한국은 국제해역에서 정당한 항해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말했어요.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죠. 11.8해리, 11.5해리, 11.2해리. 공중 자산은요?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양측 다 전투기 띄웠습니다. 작전국장이 새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 F-35 4대, 일본 F-15 6대입니다. 상공에서 서로 감시하고 있어요. 교전 규칙은 뭡니까? 교전 금지입니다. 양측 다요. 하지만 자위권은 보장돼 있어요. 먼저 쏘는 쪽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우발적 발포 하나로 전쟁 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 한국의 대마도 경고, 양측의 상호 무시. 이제 그게 바다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잠수함은요?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수중에 있습니다. 작전국장이 답했어요.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대마도 해협 어딘가에 있어요. 일본도 압니까? 압니다. 일본 대잠 헬기가 계속 탐지 시도 중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수중 자산이 가장 위험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잘못하면 어뢰 하나가 나갈 수도 있었죠. 미 해군은 어디 있습니까?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제7함대 구축함 한 척이 급파됐습니다. 하지만 도착까지 6시간 걸립니다. 지금 상황에선 늦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매튜스가 답답한 듯 물었어요.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전국장이 말했어요. 양측에 자제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국제해역이니까요. 화면 속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0.8해리, 10.3해리, 9.9해리.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작전국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받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일본 함정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켰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을 조준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레이더 라고는 사실상 공격 직전 단계였어요. 한국 반응은요? 매튜스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함정도 화기관제 레이더 가동했어요. 서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쳤어. 브래들리가 중얼거렸어요. 한 발만 나가면 끝이야. 즉시 양측에 연락하십시오. 매튜스가 소리쳤어요. 레이더 끄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요. 작전국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거리는 계속 좁혀지고 있었죠. 8.7해리, 8.3해리. 5분이 지났습니다. 작전국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끄면
자기들도 끈다고 해요. 한국은요? 똑같습니다. 일본이 먼저 끄라고 해요. 교착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체면 싸움이 됐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매튜스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 선에서 해결 안 돼요. 그 순간 새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작전국장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한국 잠수함이 부상했습니다. 일본 함정 사메리 거리에서요. 일본이 대잠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잠수함 위치였어요. 일본 함정들 바로 옆이었죠. 이건 도발입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한국이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일본은 위협으로 받아들였어요. 대잠 미사일 발사대가 열렸습니다. 작전국장이 보고했어요. 발사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매튜스가 소리쳤어요. 지금 쏘면 전쟁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한테 잠수함 자망시키라고 하세요. 일본한테는 발사 중지하라고 하고요. 동시에요. 작전국장이 2개 전화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양손으로 각각 한국과 일본에 연락했어요.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죠.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전국장이 천천히 전화를 내렸어요. 한국 잠수함 자망했습니다. 일본도 발사 취소했어요. 일단 넘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함정들은 여전히 서로를 조준하고 있었어요. 레이더는 계속 켜져 있었죠. 거리는 7.2해리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상황 얼마나 갈까요?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작전국장이 답했어요. 양측 다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며칠이고 대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바다 위에서 맞붙었어요. 발포는 없었지만 긴장은 최고조였죠. 레이더가 서로를 향하고 있었고 전투기가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매튜스가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 긴급 보고 올립니다.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해요. 누구 편을 들 건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미국은 어느 편입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대치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선택을 시험하는 거였죠. 한국과 일본 둘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 답이 앞으로 모든 걸 결정할 거였습니다. 대치는 36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함정이 여전히 서로를 조준한 채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백악관을 떠나지 못했죠. 상황실 옆 작은 방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상황이 급변했어요. 작전국장이 달려왔습니다. 카터. 일본이 뭔가 시도하고 있어요. 뭡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죠. 확실하진 않은데 통신 패턴이 이상해요. 암호화된 신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매튜스와 톰슨이 이미 와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신호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죠. 일본 함정들 사이에 뭔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NSA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평소보다 통신량이 3배입니다. 작전 명령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해독 중입니다. 하지만 패턴상 제한적 타격 준비로 추정됩니다. 제한적 타격이요? 네. 전면전이 아니라 경고 수준의 선제 행동입니다. 분석관이 답했어요. 한국 함정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위협하는 정도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이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에서 미사일 유도 신호 포착.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표적은 한국 구축함입니다. 발사는 안 했지만 조준 완료 상태입니다. 쏠 겁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즉시 일본에 연락하세요. 매튜스가 지시했어요. 중단하라고 하고요. 작전국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다른 데이터에 가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일본 미사일 유도 신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저 신호 패턴 좀 보세요. 분석관이 확대했습니다. 유도 신호가 불안정했어요. 계속 끊겼다 이어졌다 했죠. 뭐지? 톰슨이 중얼거렸어요. 재밍입니까? 한국 측 전자전입니다. 분석관이 확인했어요. 한국이 일본 유도 신호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상당합니다. 효과는요? 일본 미사일이 제대로 조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계속 방해받아서 목표물 추적이 안 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국이 방어하고 있었어요. 발사하지 않고도 일본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죠. 다음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무인정찰기 통신 두절. 분석관이 말했어요. 세 대가 동시에 먹통됐습니다. 추락은 안 했지만
명령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입니까? 네. 사이버 공격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 무인기 통제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명령 전달을 차단하고 있어요. 톰슨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자산을 묶어버리고 있어. 발포 없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모아둔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위성 능력, 사이버 전력, 전자전 기술 모두 일본이 과소평가했던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게 실전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잠수함도 이상합니다. 다른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명령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통신 체계가 마비됐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통신 주파수를 교란하고 있어요. 명령이 전달 안 되니까 잠수함이 대기 중입니다. 매튜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 일본 작전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발도 안 쏘고요. 정확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물리적 충돌 없이 일본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전자전, 사이버, 신호 교란으로요. 일본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일본의 시도는 계속 실패했어요. 미사일 유도는 작동 안 했고 무인기는 통제 불능이었으며 잠수함은 명령을 못 받았죠. 현장에서는 발포가 없었지만 일본은 사실상 백기 상태였습니다. 일본 함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작전국장이 보고했어요. 대마도 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추격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감시만 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 속 파란 점들을 봤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은 그대로였죠. 한국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긴 거군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한 발도 안 쏘고 일본을 물러서게 만들었어요. 매튜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가깝게 보고 올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상황 정리됐습니다. 전화 통화가 5분쯤 이어졌습니다. 매튜스 표이 심각했어요. 통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하셨어요. 미국은 한국을 지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거였어요. 일본한테는요?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강한 견제가 들어갈 겁니다. 매튜스가 답했어요. 국무장관이 직접 도쿄에 전화합니다. 더 이상 독도 건드리지 말라고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본의 오만, 한국의 경고, 바다 위의 대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일본의 선제 시도를 기술로 막았어요. 미사일도 무인기도 잠수함도 모두 무력화시켰죠. 발포 없이 전장을 통제한 겁니다. 톰슨이 저를 봤습니다. 카터. 자네 말이 맞았어.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배운 교훈이겠죠. 한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감정적이지도 않았고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히 실행하는 나라였죠. 그날 오후 도쿄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총리가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침통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일본 방위상이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해상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이었죠. 언론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이 컸어요.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에게 기술적으로 밀렸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대마도 해협 사태 분석이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전장을 통제했다. 물리적 충돌 없이 기술적 우위로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이것이 현대전의 새로운 방식이다. 타이핑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핵도 없고 미사일도 제한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위성, 사이버, 전자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밤늦게 매튜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읽고 나서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한국이 왜 조용했는지.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보여주면 됐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다음 날 아침 대규모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었어요. 참석자는 20명이 넘었죠. 국가안보회의 전체 인원이 모인 겁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대통령이 매튜스를 봤습니다. 각하. 한국과 일본이 대마도 해협에서 대치했습니다. 매튜스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일본이 제한적 선제 행동을 시도했고요. 결과는요? 실패했습니다. 매튜스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일본의 모든 공격 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발포 없이요. 어떻게요?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능력입니다. 톰슨이 설명했어요. 전자전, 사이버 공격, 신호 교란으로
일본 자산을 묶어뒀습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교란했고 무인기 통신을 차단했으며 잠수함 명령 전달을 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펼쳐 보여줬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였죠. 일본은 대함 미사일로 한국 구축함을 조준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강력한 전자전 신호를 발사했습니다. 일본 미사일 유도 레이더가 목표물을 잃었고요. 조준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미사일을 못 쏜 겁니까? 네. 쏴도 맞지 않을 겁니다. 유도가 안 되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 무인 정찰기 세대가 작전 중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통제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무인기는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어요. 정찰도 공격도 못했습니다. 추락은 안 했나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한국이 추락시키지 않은 겁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냥 무력화만 시켰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일본 잠수함도 명령을 받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수중 통신 주파수를 교란했습니다. 잠수함은 명령을 못 받았고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이 자료를 내려다봤어요. 한국이 이 모든 걸 동시에 했다는 겁니까? 네, 각하. 실시간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일본이 시도하는 걸 즉각 탐지하고 즉각 무력화시켰습니다. 체계가 정교하게 작동했어요.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을 갖췄다고 알고 있었나요? 국방장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운용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위성기술, 사이버 방어, 전자전 능력 모두 독자 개발했어요. 우리가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본도 몰랐겠군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몰랐습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일본은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만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강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전자기 스펙트럼, 사이버 공간, 우주자산. 거기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카터. 자네는 이걸 예상했나?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교할 줄은 몰랐어요. 실전 데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대통령이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매튜스가 답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동맹입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독자 작전 능력을 갖춘 파트너예요. 앞으로는 그에 맞게 대해야 합니다. 일본은요?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독도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본도 한국을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국한테는 감사 메시지를 보내시죠. 자제력을 발휘했다고요. 일본한테는 경고하고요. 더 이상 이런 일 없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각하. 매튜스가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톰슨이 따라왔어요. 카터, 이제 다들 믿을 거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결국 증명됐어요. 데이터로요. 그날 오후 국무장관이 도쿄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일본 총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독도 관련 도발 중단, 한국과의 긴장 완화, 미국의 중재 수용. 일본은 24시간 내에 답했습니다. 수용한다고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틀었어요. 다음 날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일 관계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독도 언급은 없었죠. 사실상 후퇴한 겁니다. 저는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대마도 사태 교훈과 정책 권고였어요.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통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실시간 해상 및 수중 인식 체계 보유, 충돌 없이 상대를 묶어두는 기술 확보, 독자 작전 수행 능력 입증, 미국 동맹 전략 재조정 필요.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전장을 통제했다. 물리적 파괴 없이 상대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앞으로 한국은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판이 바뀌고 있었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 미국과 한국의 관계,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 모든 게 재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매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터, 대통령 각하께서 자네를 높이 평가하셨어. 처음부터 한국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자네였어.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저만이 아니에요. 톰슨, 브래들리 모두 함께 봤습니다. 어쨌든 자네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방향을 잡았어. 매튜스가 말했어요. 앞으로 한국 관련 정책은 자네가 주도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지난 몇 주를 돌아봤습니다. 새벽 2시 백악관 호출부터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일본의 오만, 한국의 침묵, 바다 위의 대치, 그리고 기술적 승리. 이제 미국은 알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마도 해협 사태는 이제 역사가 됐어요. 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며 변화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일본이었어요. 사태 이후 2주 만에 일본 외무성이 조용히 방침을 바꿨습니다. 독도 관련 발언이 사라졌죠. 외무상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 언급이 없어졌고 방위백서 초안에서도 관련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후퇴한 겁니다. 도쿄 대사관 파크액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요. 과소평가했다는 자체 반성 문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서 번역본을 받아봤습니다. 첫 문장부터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 능력을 심각하게 오판했다. 재래식 전력만 평가하고 비가시 영역 능력을 간과했다. 이는 정보 실패이자 인식 실패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성, 사이버, 전자전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실시간 통합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한국을 독자작전 가능 국가로 재분류해야 한다. 저는 몇 달 전 봤던 일본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관리 가능한 국가로 규정했던 그 문서요. 이제 완전히 뒤집혔어요. 일본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을 조롱하는 논조는 사라졌죠. 대신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미우리 신문 특집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어요. 기사는 한국의 위성체계, 사이버 방어, 전자전 능력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죠. 일본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 대가를 치렀다. 이제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할 상대다. 저는 기사를 프린트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증거 자료였어요. 일본이 변했다는요. 국제사회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사태 직후 유럽 언론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소음 없이 기술 강국이 됐는지 추적했죠. 이코노미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오만, 한국의 승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일본이 구조적으로 한국을 무시했고 그게 패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모아 브리핑 자료로 만들었어요. NSC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죠. 한 달 후 정례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갔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마도 사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죠. 한일 관계 현황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일본은 독도 관련 도발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외교적 언급도 군사적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매튜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평가한 겁니다. 저는 답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를 보면 한국을 독자 작전 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한 상대로 보지 않아요. 좋은 변화네요.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은요? 한국은 조용합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대통령 추가 발언도 없고 군사 시위도 없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압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적이 뭐였죠? 일본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독도를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영토를 빼앗으려던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을 지킨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매튜스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요약본을 펼쳤습니다.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은 오만과 과신, 한국은 침묵과 기술, 미국은 늦었지만
현실적인 선택.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일본은 한국을 구조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확신 때문이었죠. 한국은 감정적이고 실행력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오만이었고 과신이었어요. 한국은요?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대마도 발언 이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군사력을 배치하고 기술 체계를 가동했죠. 실전에서 증명했고요. 침묵 속의 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초기에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일본 편향이 있었고 한국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바꿨어요. 늦었지만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매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평가네요. 그가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대마도 사태 종합평가 및 교훈이었어요. 결론 부분을 천천히 썼습니다. 한국은 힘을 자랑하지 않았다. 대마도를 점령하지도 않았고 일본을 굴복시키지도 않았다. 다만 상대가 더 이상 착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독도를 건드리면 대가가 있다는 것, 한국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발포 없이 증명했다. 이것이 현대 억지의 방식이다. 힘을 보유하되 사용하지 않는다. 능력을 과시하되 파괴하지 않는다. 상대가 스스로 물러서게 만든다. 한국은 이 원칙을 완벽히 실행했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몇 달 전 새벽 2시 전화를 받았던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백악관으로 달려가며 무슨 일인가 궁금했었죠. 이제 알았습니다. 일본의 오만이 시작이었고 한국의 침묵이 과정이었으며 기술적 승리가 결말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배웠습니다. 동맹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매튜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회신이 10분 만에 왔어요. 잘 읽었네. 이제 한국 파일은 자네가 전담하게.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네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회의실에서 소수 의견이었어요. 한국을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죠. 이제 달랐습니다. 모두 인정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죠.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오만은 패배했고 현실이 승리했다. 앞으로 태평양의 질서는 이 교훈 위에서 다시 쓰여질 것이다.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될 거였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미국의 동맹 전략, 동아시아의 균형, 모든 게 재정립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싸우는 나라라는 것,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